임신이 무슨 벼슬이야? 우리 어머니는 만삭에도 반이라고 그랬어. 우리 집에는 법도라는 게 있어. 너는 까불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만삭인 며느리가 설날 새벽 4시부터 혼자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15년째요. 그런데 이 며느리를 부엌에 가둔 건 시누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었어요. 이 집에는 3대째 내려온 법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법도를 만든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법도가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40년 동안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삭의 며느리가 부엌 바닥에 쓰러졌어요. 프라이팬이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좀 쉬면 되지. 왜 호들갑이야? 그 한마디에 40년을 참던 시어머니의 입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꺼낸 건 낡은 공책 한 권이었어요. 거기엔 40년 전 자신도 만삭의 같은 부엌에서 쓰러졌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질문이 남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방관자일까요? 또 다른 피해자일까요? 답은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빗방고수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매주 이런 사이다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15년 전 제가 이 집에 시집 오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년 전 저는 27이었습니다. 김태호라는 사람을 만난 건 직장 동기 소개였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행동이 많았어요. 비가 오면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이고 무거운 짐은 항상 자기가 들었습니다.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이 결정됐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처음 뵀습니다. 작고 마르신 분이었어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런데 눈이 이상했습니다. 웃고 계셨는데 눈 안쪽에 그림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는 뭔지 몰랐습니다. 15년 뒤에야 알게 됐어요. 그건 체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달랐어요. 상견례 자리에 맨 나중에 들어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허리를 꼿꼿이 세우시고 제 아버지를 먼저 쳐다보셨어요. 우리 집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3대째 내려온 겁니다. 아버지의 젓가락이 멈추셨어요. 여자는 부엌을 지키고 남자는 바깥을 지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고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며느리가 되면 이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땅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무릎 아래에서 제 손을 꽉 쥐셨어요. 아버지가 입을 열려 있는데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대답했을까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법도라는 게 명절에 밥 차리는 거잖아.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결혼식은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화려한 건 싫어하셨거든요. 예식장 대기실에서 시어머니가 제 머리에 꽃을 꽂아주셨어요. 손이 떨리셨습니다. 수진아, 힘들면 말해. 꼭 말해야 해. 그 말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들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첫 추석이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수진아, 이번 추석에 내가 같이 할게. 둘이 하면 금방이야. 마음이 놓였어요. 어머니가 함께 해주시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추석 전날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와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씨, 나와. 시어머니가 멈추셨어요. 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있는데 당신이 왜 거기 서 있어? 부엌은 며느리가 하는 거야. 법도를 모르나?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벗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를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부엌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넓지 않은 부엌이 갑자기 아주 넓어진 것 같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년차 설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갈비찜, 전, 나물, 떡국을 준비했어요. 오전 8시쯤 어느 정도 끝이 보일 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이상한 게 있었어요. 냉장고 안에 고사리 나물과 콩나물 무침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릇이 시어머니가 쓰시는 작은 밀폐용기였습니다. 뚜껑 안쪽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것만 보태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시어머니가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였습니다. 시아버지 몰래요. 그런데 명절 아침 시아버지가 나물 그릇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건 수진이 솜씨가 아닌데.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순자 씨, 당신이 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있는데 당신이 왜 나허? 법도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나? 시어머니의 어깨가 작아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드린 거예요.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양이 부족하면 내가 더 만들었어야지. 왜 어른을 부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 방 앞에 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3년차 추석이었어요.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지인분들까지 12명이 오셨습니다. 저 혼자 20인분을 준비했어요. 상을 차리고 국을 올리는데 시아버지가 전을 한 입 드시고 접시를 식탁 끝으로 밀어내셨습니다. 이게 전이냐? 기름투성이잖아. 손님들 앞이었어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남편 태호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좀,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태호를 바라보셨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바라보셨습니다. 태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태호의 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자의 눈에 아이 같은 두려움이요. 그때는 왜인지 몰랐어요. 5년 차가 되자 시아버지의 규칙은 더 촘촘해졌습니다. 명절뿐 아니라 제사, 시아버지 생신, 어버이날까지 전부 제가 준비해야 했어요. 1년에 최소 6번은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그해 추석에 시아버지 동창분들이 오셨어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직 좀 서투릅니다. 음식 맛이 제 어머니를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농담처럼요. 그런데 그 농담 속에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국을 따르면서 웃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이 조금 밖으로 흘렀어요. 거봐, 손이 그 모양이니.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웃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을 지나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문틈으로 보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황급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어머니, 저 좀 힘들어요.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다시 차올랐어요. 수진아, 미안해.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왜 미안한지, 뭐가 미안한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미안해. 저는 그 미안함의 무게를 알지 못했어요. 훨씬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했던 건 저를 못 지켜주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자신도 그 부엌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년 차, 시아버지가 새로운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3대째 내려온 법도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여자는 부엌을 지켰어. 명절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집안이 기울어. 3대째. 그 말이 무거웠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라면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요. 시아버지가 3대째라고 할 때 시어머니가 살짝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주 미세하게요. 입술을 한번 깨무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걸 놓쳤어요. 나중에 떠올렸을 때 비로소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해 남편 태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명절마다 혼자 하는 게 너무 벅차. 태호가 오래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 어머니도 항상 혼자 하셨어. 그 말투에 뭔가가 있었어요. 해념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하면 더 심해져. 예전에 내가 한 번 말한 적 있거든. 그때 태호가 말을 멈췄어요. 무의식적으로 왼쪽 팔뚝을 만졌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 뒤로 저는 태호에게 시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무서워하는 것 앞에서 태호를 밀어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참았습니다.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시어머니가 제 방 앞에 쪽지를 남기기 시작하셨어요. 명절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잠든 밤에요. 첫 번째 쪽지는 이랬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어머니가 약해서 미안해. 두 번째는요. 수진아, 고생했다. 네가 없으면 이 집은 안 돌아간다. 세 번째요. 수진아, 참아줘서 고마워. 언젠가 내가 꼭 갚을게. 저는 그 쪽지들을 서랍에 넣어뒀어요. 한 장씩 늘어갈 때마다 어머니의 미안함이 쌓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어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발에 있었어요. 열어볼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물건이니까요. 그때는 열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그 공책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건 4년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책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뒤집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12년 차 설날이었습니다. 하준이가 11살이었어요. 아이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게. 작은 손으로 접시를 닦겠다고 했어요.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잠깐이라도 혼자가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아,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하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아, 나가. 할아버지, 저 엄마 도와주는 건데. 나가라고 했어. 하준이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아이가 접시를 내려놓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을 잡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이한테까지. 이 법도라는 게 아이한테까지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 방 앞에 쪽지를 남기셨어요. 이번에는 글씨가 아니라 뭔가 젖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하준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13년 차 시아버지의 무릎 관절이 나빠지셨어요.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시겠다고 하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뭘 알 수 있어? 며느리가 데려다 줘야지.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시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공복 2시간이었어요. 병원에서 시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법도니까요. 14년 차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과로였습니다. 시아버지 수발, 집안일, 그리고 명절마다 저를 돕지 못하는 죄책감. 그 모든 게 몸에 쌓인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입원하신 동안 저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빨래를 개고 침구를 빨고 서랍을 정리하는데 다시 그 공책이 손에 닿았어요. 4년 전에 봤던 그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왜인지 모르게 손이 저절로 펼쳐졌어요.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3월. 42년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 집에 시집온 해였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983년 5월 11일, 종수가 밥상을 엎었다. 국이 짜다고. 내 종아리에 국물이 튀어서 데웠다. 시어머니가 약을 발라주셨다. 1985년 9월 20일, 추석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을 부쳤다. 종수는 자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려 했는데 종수가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다. 며느리가 하는 거라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벽 4시. 전 부치기. 혼자 부엌에 서 있는 여자. 그건 저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겪은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1987년 1월 1일. 설날. 제가 많이 불렀다. 8개월째다. 전을 부치다가 쓰러졌다. 조수가 말했다. 호들갑 떨지 마라. 우리 어머니는 만삭에도 논에 나가셨다. 책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만삭. 쓰러짐. 호들갑 떨지 마라. 그 말. 시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과 40년 전에 시어머니에게 한 말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어요. 더 읽었습니다. 1989년 4월 3일.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가고 싶다고 했더니 종수가 안 된다고 했다. 여자는 시집에 있어야 한다고. 내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나는 갈 수가 없다. 1992년 8월 15일. 추석. 태호가 부엌에 들어왔다. 엄마 도와주겠다고. 10살짜리 아이가. 종수가 태호를 끌어냈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태호가 울었다. 12년 전 하준이가 부엌에 들어왔을 때와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같은 대사를 30년 넘게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손자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1995년 3월 20일. 태호가 아버지한테 대들었다.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종수가 태호를 때렸다. 팔을 잡고 비틀었다. 태호의 팔에 멍이 들었다. 내가 말렸더니 나한테도 소리를 질렀다. 가만히 있으라고. 태호가 왼쪽 팔뚝을 만지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7년 차에 제가 힘들다고 했을 때 태호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다 멈추고 팔을 만지던 그 장면이요. 태호는 아버지한테 맞았던 거였어요. 어머니를 지키려다가요. 그 뒤로 태호는 다시는 아버지에게 대들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움이 몸에 새겨진 거였어요. 공책은 2024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시어머니는 혼자 이 공책에 써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요. 마지막 쪽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2022년 9월 추석. 수진이가 새벽에 혼자 부엌에 서 있었다. 나하고 같은 모습이었다. 40년 전에 나. 내가 막아줘야 하는데, 내가 나서야 하는데, 왜 못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공책을 덮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부엌 바닥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못 지킨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본인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부엌에서, 같은 법도 아래서, 같은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태어나신 날, 저는 병원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일기장 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어머니도 똑같았어요. 저하고 똑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두 손으로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우셨어요. 소리 없이요.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미안해. 나도 40년 동안 그 부엌에서 혼자 있었어. 나도 쓰러진 적 있어. 만삭 때, 그때도 그이는 호들갑 떨지 말라고 했어. 저와 어머니는 오래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서 두 여자가 손을 잡고 울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진아, 사실은 말이야. 그이네 집에는 그런 법도가 없었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 시어머니, 그러니까 너한테는 시할머니지. 그분은 자유로운 분이셨어. 명절에 온 가족이 같이 했어. 부엌을 며느리한테만 시킨 적 없으셨어.
그의 형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3대째 법도라는 게 그이가 만든 거야. 자기가 정한 규칙을 가문의 법도라고 포장한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대째. 할아버지 때부터 그 말을 15년 동안 믿었습니다.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문의 전통이라니까요. 그런데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시아버지 형님이 계세요? 형님이 계셔. 김종대라는 분이야. 그런데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어. 그이가 형님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했거든.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 친형을 찾아야 했어요. 3대째 법도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소문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고향 쪽으로 전화를 돌렸어요. 이장님, 면사무소, 옛 이웃분들, 3주가 걸렸습니다. 마침내 전화번호를 얻었어요. 시아버지 친형 김종대 어르신, 78세. 전화를 걸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저는 김종수 씨의 며느리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긴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수 며느리라고? 그 녀석이 결혼을 했구만.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르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씨 가문의 명절 때 여자만 부엌을 지켜야 한다는 법도가 있었나요? 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없어. 우리 어머니는 명절에 온 식구가 같이 하셨어. 아버지도 떡국 끓이셨어. 부엌에 여자만 서 있은 적 한 번도 없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종수가 그런 소리를 했어. 3대째 법도라고? 네, 그건 걔가 지어낸 거야. 걔가 원래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가문을 들먹이는 놈이야. 나도 그것 때문에 인연을 끄는 거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5년이었어요. 15년 동안 믿었던 법도가 한 사람이 지어낸 거짓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오래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었어. 형님이 예전에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 근데 그이한테 말하면 더 무서워질까봐 못 꺼냈어. 40년 동안.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거짓인 걸 알면서도 40년 동안 따른 거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15년 차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있었어요. 8개월째였습니다. 설날 2주일 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녁 식탁에서였습니다. 여보, 올해 설날은 내가 할게요. 수진이가 만삭이잖아요.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며느리가 하는 게 법도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나. 임신 8개월이에요.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만삭에도 논에 나가셨어. 전 좀 붙인다고 무슨 일이 생기나. 시어머니가 입을 다무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대신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빛이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 방에 오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또 막지 못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15년 전에도 이 말을 했어야 했어. 아니, 40년 전에 내가 처음 이 부엌에 섰을 때 말했어야 했어. 어머니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이번 설날에 내가 끝낼게. 어머니, 40년 동안 못한 말 이번에 할 거야. 일기장도 보여줄 거야. 종대 형님한테도 연락해뒀어. 저는 놀랐어요. 어머니가 직접 시아버지 형님에게 연락하셨다니. 이 수진아, 너는 설날 새벽에 부엌에 서지 마. 이번만큼은 내가 막을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15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안 하면 어머니한테 화풀이 하실 거잖아요. 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의 화는 항상 시어머니에게 먼저 갔습니다. 제가 부엌에 설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준비하신 걸 하세요. 제가 쓰러지든 뭐가 되든 어머니가 준비하신 대로 하세요. 어머니와 저는 오래 바라봤어요. 아무 말 없이요. 같은 부엌에서 같은 세월을 보낸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날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배가 무거웠습니다. 누우면 숨이 차고 옆으로 돌아 누우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태호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알람을 새벽 4시에 맞춰놨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3시 50분이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5년의 습관이었거든요. 부엌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찌직거리며 켜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맨발에 닿았어요. 1월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전날 밤에 미리 재워둔 고기, 손질한 채소, 반죽해둔 전 재료 하나하나 꺼내서 조리대 위에 올렸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렀어요. 치직 전이 익는 소리가 새벽을 채웠습니다. 동태전, 깻잎전, 호박전, 김치전 한 장 붙이고 접시에 올리고 또 한 장 붙이고 발목이 퉁퉁 부어올랐어요. 허리에 손을 대고 숨을 돌렸습니다. 배가 뭉쳤어요. 아이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서 있어서 불편하지. 조금만 참아. 5시 나물을 무쳤어요.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무나물 5가지. 4가지만 하면 시아버지가 뭐라 하시니까요. 6시 떡국 육수를 올렸어요. 7시 갈비찜 간을 맞췄습니다. 혼자였어요. 4시간째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무거운 발소리.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부엌 앞에 서셨어요. 조리대 위를 하나하나 점검하셨습니다. 나물이 4가지밖에 안 보이는데. 5가지 했어요. 무나물은 냉장고에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춘차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거실로 가셨어요. 텔레비전을 켜셨습니다. 9시에 친척분들이 오셨어요. 시아버지의 사촌동생 부부, 조카 가족까지 10명이 넘었습니다. 현관이 신발로 가득 찼어요. 거실이 웃음소리로 차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친척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웃으면서요. 자랑스럽다는 뜻이요.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어요. 정성스럽게가 아니라 혼자서, 새벽부터가 아니라 15년 동안 상을 차렸습니다. 부엌과 식탁을 오가는데 배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숨이 찼습니다. 전을 더 붙이고 있었어요. 11시쯤이었습니다. 프라이팬 앞에서 전을 뒤집고 있었어요. 갑자기 부엌 바닥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아니, 기운 게 아니라 제가 기운 거였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뒤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프라이팬을 놓으려 했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어요. 시야가 좁아지더니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프라이팬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그리고 제 몸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하준이의 비명이었어요. 14살짜리 아이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지 않았어요. 엄마 눈 떠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떠들고 있었어요. 친척분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태호보다 먼저요. 에이, 좀 쉬면 되지. 왜 호들갑이야? 잔물 한 잔 떠다 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닥에 누운 채로 40년 전 일기장 구절이 떠올랐어요. 나도 만삭 때 쓰러졌다. 그 이는 호들갑 떨지 말라고 했다. 똑같았어요. 40년 전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빠르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뚝, 뚝, 뚝.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바닥에 쓰러진 저를 보시고 멈추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 머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거실을 향해서요. 어머니의 눈이 변했습니다. 눈물이 그대로 있는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었어요. 여보,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40년 참았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제 머리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하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준아, 엄마 머리 밑에 방석 깔아줘. 할머니가 금방 올게. 그리고 부엌을 나오셨어요. 어머니 방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잠시 뒤 손에 낡은 공책을 들고 나오셨어요. 40년짜리 일기장이었습니다. 거실로 가셨어요. 식탁 위에 공책을 올려놓으셨습니다. 툭! 가벼운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은 채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뭐야, 그게? 40년이에요. 시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이 공책에 40년 동안 당신이 한 일이 다 적혀 있어요. 친척분들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이 무거워졌어요. 밥상을 엎은 날, 내가 친정에 못 간 날, 내가 만삭에 쓰러진 날, 태호가 맞은 날, 전부 여기 있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순자씨, 손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공책을 펼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페이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으셨어요. 1987년 1월 1일. 설날. 배가 많이 불렀다. 8개월째다. 전을 붙이다가 쓰러졌다. 종수가 말했다. 호들갑 떨지 마라.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40년 전에 나한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 부엌에서 같은 말을 며느리한테 했어요. 똑같이요. 한 글자도 안 바꾸고요. 시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어요. 공책을 빼앗으려 손을 뻗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공책을 가슴에 안으셨어요. 못 가져가요. 이건 내 40년이에요. 순자씨,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떨림이 사라졌어요. 대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게 3대째 내려온 우리 집 법도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거짓말.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3대째 법도 같은 건 없었어요. 당신이 만든 거예요. 뭐? 시어머니. 그러니까 수진이한테는 시할머니. 그분은 명절에 온 가족이 같이 하셨어요. 부엌에 며느리만 세운 적 없으셨어요. 당신이 지어낸 거예요. 가문을 들먹이면서.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헛소리 마! 형님한테 물어봐. 형님도 알고 있어. 시어머니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화면을 누르셨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어요. 스피커폰이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거실 전체에 낯선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아주버님. 저 순자예요. 아, 순자. 오늘이 그날이야?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네. 아주버님,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김씨 집에 3대째 내려온 법도가 있었나요? 명절에 여자만 부엌을 지켜야 한다는 법도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김종대 어르신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종수야. 듣고 있지? 시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법도 없었어. 우리 아버지는
설날에 직접 떡국 끓이셨어.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면 아버지가 나서셨어. 형제들이 다 같이 했어. 부엌의 며느리만 세운 적 한 번도 없어. 거실이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친척분들이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종수야, 내가 만든 규칙을 가문 탓으로 돌리지 마라.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나? 가족을 아껴라. 그게 전부였어. 가두라고 한 적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3대째 법도라는 갑옷이 벗겨진 거였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을 지배하던 규칙의 정체가 한 사람의 거짓이었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난 거였어요. 저는 부엌 바닥에서 하준이의 도움을 받아 벽에 기대 앉아 이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태호가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소파 옆에 섰어요. 시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시아버지가 올려다보셨어요. 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쓰러지는 걸 봤어요. 제가 10살 때요.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부엌에 들어갔다가 아버지한테 끌려 나왔어요. 태호가 무의식적으로 왼쪽 팔뚝을 만졌습니다. 15살 때는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왜 그러냐고. 그날 팔이 부러질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무서웠으니까요. 그 두려움이 40 넘어서까지 이어졌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걸 알면서 옆에서 잤습니다. 명절마다 수진이 혼자 부엌에 있는 걸 보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하면 더 심해질까봐. 그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호가 부엌 쪽을 바라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가족을 지키려면 아내를 지켰어야 했어요. 어머니를 지켰어야 했어요. 15년 전에. 그때 하준이가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14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 시아버지가 손자를 올려다보셨어요. 할아버지가 2년 전에 저한테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저는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나왔어요. 하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왜 항상 혼자예요? 왜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게 법도예요? 법도가 뭐예요? 엄마를 아프게 하는 게 법도예요? 시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75년 인생에서 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아내도 아들도 며느리도 묻지 못한 질문을 14살짜리 손자가 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제 옆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셨어요. 수진아, 괜찮아? 네,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작고 마르신 분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제가 느낀 손의 힘이 세상에서 가장 강했어요. 수진아, 우리 이 부엌에서 나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앞서셨어요. 제가 따랐습니다. 부엌 문을 지나 거실을 지나 현관까지.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은 채로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만들어 온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1월의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숨이 트였습니다. 태호가 뒤따라 나왔어요. 제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하준이가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40년과 15년이 같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 오셨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매일 오세요. 둘째를 안아주시러요. 시아버지는 그 집에 혼자 남으셨어요. 태호가 한 달에 한 번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문도 안 열어주셨대요.
석 달쯤 지나서 문을 여셨대요. 태호가 들어갔더니 부엌에 라면 봉지가 쌓여 있었답니다. 혼자서 라면만 드셨던 거예요. 태호가 설거지를 해드렸대요. 처음으로요. 시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바라보셨대요. 아들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올해 설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습관이었습니다. 몸이 일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손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태호였어요. 내가 할게. 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눈을 비볐습니다. 진짜였어요. 7시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에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태호가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나무를 묻히고 있었어요. 손이 서툴렀습니다. 시금치를 너무 세게 짜서 물이 튀었어요. 시어머니가 떡국 육수를 저으면서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셔서 옆에 앉으셨어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 수진아, 이게 맞는 거야. 원래 이랬어야 했어. 둘째가 제 무릎 위에서 까르르 웃었어요. 하준이가 나물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나물 이거 맞아? 좀 짠 것 같은데. 저는 웃었어요. 15년 만에 설날 아침에 웃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태호가 나가서 열었습니다. 빼였어요. 작은 봉투 하나. 보낸 사람 란에 김종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태호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짧았어요. 떨리는 글씨로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태호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편지를 보시고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40년 걸렸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같은 부엌에서 40년과 15년을 보낸 두 여자가 같은 날 그 부엌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참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었고 말하는 것이 용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부엌에 갇혀있던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엌의 문을 연 사람도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방관자로 봐야 할까요? 또 다른 피해자로 봐야 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